영하 20도 모스크바 새벽 한 장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평양 귀국 조치 통보서.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외화 7만 달러 증발 사건, 거짓 증언, 내부 고발. 제게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죽음이 아닌 탈출을요. 블랙 SUV의 추적, 배신자가 던진 함정, 지하철 철로 위의 생사결단, 총알이 빗발치는 국경 설원. 12년간 충성했던 체제를 버리고 제가 향한 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을까요? 무역대표부 국장 최영민의 목숨을 건 탈출. 그 끝에 기다린 건 감시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인간이 자유를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탈북 실화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새벽 4시 이유 없이 눈을 떴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영하 20도였고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깨운 겁니다. 소리도 아니고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능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말입니다. 저는 북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국장 최영민입니다. 모스크바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물자 계약과 송금을 총괄하며 조국을 위해 충성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충성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 한유경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유경은 대표부 서무보조입니다. 서류 정리와 통역을 담당하죠. 그런데 요즘 유경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유경이 사무실에서 돌아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유경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료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 자리는 이틀 만에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유경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표부 정문 쪽에 검은 SUV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알았습니다. FSB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들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감시였습니다. 3주 전 무역대표부 회계 담당 김태수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점심을 먹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누군가 대표부 정문 앞에 김태수의 가방을 던져놓고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류도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태수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대표부 내부에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김태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김태수를 데려갔고 그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유경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무실 동료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검은 SUV가 선 뒤였습니다. 유경은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차에 오르기 직전 유경을 돌아보며 눈으로 뭔가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도망치라고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SUV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유경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갇혀 있구나. 감옥 없는 감옥에 자유 없는 삶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김태수처럼 유경 동료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줄기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탈출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단어는 무겁고 위험하고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우리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손잡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경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아침 9시 대표부 회의실에 소집됐습니다. 평소보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국장 대리 서명철이 들어오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외화 7만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서명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외화 송금은 제 담당이었지만 실제 관리는 회계 담당 김태수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수는 이미 사라진 지 3주가 넘었습니다. 최영민 국장,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대리동지. 당신이 송금 총괄 아니오? 설명하시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태수가 처리한 서류였고 저는 결제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니까요. 조사 중입니다. 김태수 동무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거니라. 김태수는 이미 없소. 당신이 책임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회의라는 걸요. 김태수가 횡령했든 누군가 조작했든 상관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제가 선택된 겁니다. 오후 2시 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FSB 요원 2명과 북한 감찰반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컴퓨터를 압수하고 심지어 제 가방까지 뒤졌습니다. 손 좀 보시오. FSB 요원이 제 손목을 잡더니 지문 채취 키트를 꺼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감찰반 한 명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양에 가면 다 밝혀질 거요. 그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평양. 그곳에 가면 끝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신문실에서 나오지 못하거나 운이 좋아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그리고 유경도 저와 함께 끌려갈 거예요. 압수수색이 끝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감찰반장 박기현이 제 앞에 서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6시 평양행 귀국 조치가 내려졌소. 짐 챙기시오. 귀국 명령.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유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부는 좁은 세계였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으니까요. 유경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평양 간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린 끝이에요. 저는 유경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귓속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린 나가야 해요. 유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유경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요.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탈출.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드레이였습니다. 러시아 공급업체 대표로 3년 동안 물자 계약을 함께 처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믿음직했고 때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드레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나요, 최영민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아, 최 국장. 무슨 일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소. 내일 새벽 무역창고 뒤편에서. 안드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알겠소. 새벽 5시에 보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어긋났습니다. 안드레이는 평소라면 이유를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숙소 밖에 검은 SUV가 한 대 더 늘어났습니다. 2대였습니다. 한 대는 정문 쪽, 또 한 대는 후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사이로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감시가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표부 사무실에 다시 감찰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제 사무실뿐 아니라 유경의 사무실까지 뒤졌습니다. 서류 캐비닛이 열렸고 파일들이 쏟아졌습니다. 유경은 벽에 기대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감찰반장 박기현이 유경 앞에 섰습니다. 당신도 조사 대상이요. 국장 부인이니까. 유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입구, 심지어 화장실 앞까지 검은 렌즈들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결심했습니다. 안드레이를 만나는 건 위험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내부 연결망을 갖고 있었고 제가 아는 유일한 외부 접촉자였습니다. 저녁 6시 유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가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해요. 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안 가면 우린 끝이요. 유경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안 돌아올 거예요. 저도 같이 가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SUV 2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안에 있었습니다. 희미한 담배 연기가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후문 쪽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발소리가 금속을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누군가 순찰 중이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벽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불빛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고 후문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끌고 골목 안쪽으로 달렸습니다. 무역 창고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안드레이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역 창고 뒤편에 도착했을 때 안드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겁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창고 그림자 속에 숨었습니다. 숨소리가 하얗게 입김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5시가 됐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진 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드레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2명이 더 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FSB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유경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안드레이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최 국장, 나와요. 이미 다 알고 있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우리를 팔아넘긴 겁니다. FSB 요원 한 명이 손전등을 켜며 창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고 창고 반대편으로 기어갔습니다. 녹슨 철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 천지였습니다. 낡은 목재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끌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요. 안드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훑쳤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목재 더미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소. 밖으로 나갔을 거요. FSB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10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유경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창고 반대편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밖은 골목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이다. 쫓아라. 차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유경이 비틀거렸지만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골목 끝에 지하철역 입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유경이 따라왔습니다. 지하철역 안은 새벽이라 한산했습니다. 청소부 한 명과 노숙자 몇 명만 보였습니다. 저는 개찰구를 넘어 플랫폼으로 뛰어갔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까지 3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FSB 요원들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플랫폼 구석으로 끌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요원 2명이 플랫폼에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열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경을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요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경의 손을 잡고 뛰어나가 열차에 뛰어 올랐습니다. 요원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요원은 플랫폼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유경도 옆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터널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경으로요. 더 이상 머물 곳은 없어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같이 가요. 끝까지.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요. 열차는 7호선을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대표부도 숙소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남은 건 앞으로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유경이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떨림은 멈췄습니다. 4번째 역에서 열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몇 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살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다음 칸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FSB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칸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요. 빨리. 유경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반대편 문 쪽으로 그녀를 끌었습니다. 열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요원들이 우리 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차 칸 사이 연결 부분이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원들이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칸을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자마자 유경을 끌고 뛰어내렸습니다. 플랫폼을 가로질러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또 다른 요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앞뒤가 막혔습니다.
유경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쪽으로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플랫폼 끝이었습니다. 비상통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좁은 복도였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복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복도 끝에 철제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그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발을 디뎠습니다. 철이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아래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서라. 요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유경이 위에서 뚜껑을 밀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밖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올라갔습니다. 유경이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밖으로 굴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맨홀 뚜껑을 통해 올라온 겁니다. 저는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아래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저는 그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유경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 무역거래처에서 몰래 받은 전화번호였습니다. 국정원 연락처라고 했습니다. 전화해야 해요. 더 이상 혼자서는 못 나가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최영민입니다. 무역대표부 국장이요. 나가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거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트베르스카야 거리, 지하철 5호튼이 야드역 근처입니다. 30분 뒤 그곳에서 300m 북쪽 작은 빵집 앞으로 오세요.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유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분이요.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골목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매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FSB가 수색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지금. 우리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빵집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여자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저는 유경을 먼저 태우고 뒤따라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FSB 차량이 나타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모스크바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40분을 달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박지연입니다. 국정원 모스크바 지부 소속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경은 제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박지연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국경까지 6시간 걸려요. 중간에 검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모스크바 외곽 산업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이 차를 멈췄습니다. 여기서 환승해요. 트럭 뒤편으로요. 낡은 화물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엔진칸 바로 뒤편이었습니다. 여기 숨어야 해요. 국경 검문대까지요. 저는 유경과 함께 그 공간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바닥은 차가운 철판이었습니다. 박지연이 담요 2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추울 거예요. 하지만 견뎌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음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금속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담요를 깔고 유경과 함께 웅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엔진 열기가 조금씩 전해졌지만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얼어갔습니다.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유경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러시아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서류 보여주시오.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소.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문 열어보시오.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소리가 트럭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유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뭐 실었소? 기계 부품이요. 민스크로 가는 거요. 확인했소. 이상 없음.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더 지났을까요? 트럭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밖은 설원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들판이었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박지연이 GPS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2km 가면 벨라루스 국경이에요. 비공식 루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박지연이 멈춰섰습니다. 앞쪽에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엔 노란색 경고 표지판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해골 마크였습니다. 지뢰지대요?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비활성화됐어요. 하지만 몇 개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제 발자국만 정확히 따라오세요. 저는 유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저는 유경을 먼저 넘기고 뒤따라 넘었습니다.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갔습니다. 유경이 제 뒤를 따랐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멀리 숲 가장자리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FSB 수색조였습니다. 박지연이 말했습니다. 뛰면 안 돼요. 천천히 정확하게만 움직여요. 하지만 수색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선명해졌습니다.
앞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빛이 설원을 훑었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눈 속에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지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짧게 속삭였습니다. 30초 뒤 하늘에서 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드론이 수색조 쪽으로 날아가더니 섬광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펑! 하늘이 환해졌습니다. 수색조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지연이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저는 유경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박지연의 뒤를 따라 달렸습니다. 눈이 발목까지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눈을 튕기며 날아왔습니다. 저는 유경을 끌어안고 눈 속으로 굴렀습니다. 박지연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비행기. 작은 경비행기 한 대가 설원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유경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비행기가 10m 앞이었습니다. 총알 하나가 제 발옆 눈에 박혔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유경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조금만 더요. 박지연이 먼저 비행기에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유경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가 비행기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저도 뛰어 올랐습니다. 총알이 동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비행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색조가 손전등을 흔들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지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눈을 차고 떠올랐습니다. 유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살았어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비행기는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래로 설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지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2시간 뒤 폴란드 루블린에 도착해요. 거기서 하루 쉬었다가 한국행 여객기로 환승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 안은 좁고 추웠습니다. 엔진 소음이 귀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러시아 영공을 벗어났습니다. FSB도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유경이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시간 15분 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작은 비행장이었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경납고 한 채와 사무실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우리를 작은 승합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는 20분을 달려 외곽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루만 쉬세요. 내일 밤 바르샤바로 이동해서 한국행 비행기 탈 거예요. 저는 유경과 함께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창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유경이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나온 거예요? 정말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네. 우린 나왔어요. 유경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지연이 우리를 바르샤바로 데려갔습니다.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탑승권 2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인천행 직항이에요. 12시간 걸려요. 편히 가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박지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 일이에요. 안전하게 도착하세요. 우리는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면세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유경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폴란드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감시도, 추격도, 공포도 모두 끝났습니다. 유경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우린 자유예요. 유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12시간을 날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고 해가 떴다 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유경도 천천히 먹었습니다.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간단한 질문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착륙 30분 전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떨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모여 거대한 별자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경이 말했습니다. 저기가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경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남은 건지 이곳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단순한 말이 이렇게 무겁게 가슴에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휴대폰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감시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유경이 제 팔을 붙잡고 기댔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아니 평생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감시가 없어요. 아무도 우릴 보고 있지 않아요. 유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엔 검은 SUV도 FSB도 감찰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감시 없는 햇빛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임시 거처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돼요. 정착 지원 절차는 내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유경이 말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북한에선 문마다 자물쇠가 3개씩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 하나는 내부, 하나는 감시용이었습니다. 여긴 필요 없어요. 아무도 우릴 감시하지 않으니까요. 유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커튼도 치지 않았습니다. 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차도 손전등도 감시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유경이 이미 깨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녀요.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저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유경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오후에 국정원 담당자가 방문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신분증 발급 절차예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뒤엔 정착금 지원과 주거 지원이 시작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등록 신청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국민이에요. 우리가 진짜 국민이 되는 거예요. 유경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박힌 작은 플라스틱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의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유경과 함께 밖에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점원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유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조국을 버린 게 아니에요. 지옥을 버린 거예요. 인간으로 살기 위해 체제를 버린 거예요. 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험할 겁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모스크바의 추운 새벽, 지하철역, 화물트럭, 지뢰지대를 지나 이곳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유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햇빛 아래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감시 없는, 두려움 없는, 그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에 도착한 겁니다. 최영민 부부의 탈출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